책장을 넘기면서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 그리고 감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북구북구에 소개할 책,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우리 이소연 작가가 밤새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야, 다시 한번 그 낭만적인 사랑의 세계에 빠져보고 싶은 우리 이소연 작가의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는 책의 선정이었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모르는 사람은 없는 작품이지만 막상 읽어본 사람은 그다지 그렇죠. 많지 않은. 가령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는 사람이나 개츠비야지 모르는 사람은 많은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없죠. 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썼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어떤 사랑의 그 어떤 패턴들 중에서 어떤 그 비극적 사랑의 원형을 이제 골라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작품들이 이걸 변주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피라미스와 티스베라고 네. 이거를 셰익스피어가 카피했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정론이죠. 네. 근데 그걸 과연 또 카피라고 봐야 되느냐.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양쪽 집안에 반대가 있다. 이건 뭐 그냥 누가 그 원작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은 안 읽었지만 그 패러디는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뭐 만화든지 뭐 굉장히 많은 패러디 봤잖아요. 그 하다못해 그 위대한 가문 시리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는데 이거 내가 원전을 읽구나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패러디를 읽고 있구나 약간 오히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오히려 원본을 봤을 때. 네. 영화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것도 보셨고 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사실 이거잖아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의 뮤지컬 버전이죠. 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알긴 다 알아요. 줄거리까지 다 아는데 책을 본 사람은 진짜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서브 그 텍스트들이 있고 패러디들이 있고 또 리메이크작들 영화나 이제 영상으로서의 어떤 리메이크작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본인 셰익스피어의 그 책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꼈지만 이 문체나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영국의 고체를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소설들을 많이 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익숙한 문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초입에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읽어봤습니다. 자, 이 줄거리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의 베로나시의 그 명망 있는 두 가문이 몬테규가와 캐프리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오랜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로미오의 풀네임이요. 우리 로미오만 아는데 로미오 몬테규고요. 네, 로미오 줄리엣은 줄리엣 캐프리시예요. 캐프리. 굉장히 낯설잖아요. 낯설죠. 생각보다 글을 읽으면 낯선 게 되게 많아요. 가문의 이름, 성이 붙게 되면 되게 이상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다 아는 얘기야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가령 이 친구들이 만나서 만나서 결혼하고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 5일이거든요. 5일. 5일 만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거 보면서 섣불렀어.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연극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빨리 보여줘야 돼가지고 그런 중간 과정들이 없죠. 그런 텍스트상의 그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읽어보면 그렇게 이거 재밌는데 하는 요소들이 많긴 많거든요. 네.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로미오가 캐프리카의 가장 모도에 참가했다가 줄리엣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공을 하죠. 네. 게다가 결혼까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3일 만에 네. 하객들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네, 그렇죠. 몰래. 네. 네. 근데 그만 줄리엣의 사촌인 티볼트를 로미오가 죽여버리게 돼요. 군주에 의해서 추방 명령을 받고 줄리엣은 페리스란 귀족에게 시집갈 처지에 놓이게 되죠. 네. 그 연인들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지켜보는 로렌스 신부가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줄리엣에게 수면제를 주고 죽음을 가장해라라고 하는데 그 로미오한테 연락을 못 해요.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죠. 네. 그래서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누워있는 묘지로 가서 독약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깨어난 줄리엣이요. 옆에 죽어있는 로미오를 보고 단검으로 자결을 하게 돼요. 그게 이 사건의 결말이고요. 이 결말을 들은 두 가문은 결국 화해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진작에 할 것이지. 이 줄거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 줄리엣과 로미오를 다시 읽으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의 나이입니다. 줄리엣이 만으로 14살이에요. 우리나라. 14살이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14살이 되려면 한 몇 주 남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13살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문이 턱하니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작품으로 봤을 때는 네. 아니 저 정도 사람은 허락해 주지. 왜 아이들 죽게 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몬테규나 케블라카의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14살짜리들이 와서 저 사람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근데요 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를테면 줄리엣 그러니까 로미오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두 가문의 부모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조차를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이미 우리 부모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네. 그렇죠. 그리고 줄리엣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페리스 그 백작이랑 결혼을 시켜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 집에서 그 부모가 이 14살, 13살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인데 딱 청혼을 받자마자 좋은 혼처야. 그럼 우리 수요일 날 할까? 목요일 날 할까? 이러고서는 결혼식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걸 어떤 보면 좋은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절대로 이제 어린애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사실은 이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14세기 이전까지는 여자는 12세 정도의 약혼을 하고 14세 결혼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들어와서 조금 그 연령이 높아져서 15세, 16세로 약간 높아졌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또 생각해야 될 게 이때 평균 연령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서 왜냐하면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평균 연령이 한 30에서 40세, 35세 정도였다고 하니까 길지 않았죠. 사실은 14세, 15세 정도면은 뭐 한참 좋을 나이, 중간 정도 나이니까 그래도 좀 빨리 결혼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20세기 들어와서도 사실은 그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정말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객관적 나이가 어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요. 이 로미오 같은 경우도 이 줄리엣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로절린이라는 여자애를 너무 짝사랑하고 있었잖아요. 엄청 짝사랑해서 막 이 대목에서 분명히 시비 거실 거라고 나 책 읽으면서 맞아요. 책 읽으면서 난 생각했어. 박사 씨가 뭐라고 한마디 하겠구만 이러면서. 너무 짝사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줄리엣 보자마자 그냥 로절린을 사랑했던 마음을 싹 잊어버리고 줄리엣을 딱 갈아타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 로런스 신부가 좀 약간 비웃습니다. 그 로미오가 이제 이 상대를 바꾼 걸 알자마자 약간 비웃으면서 그래 아유 진짜 뭐 너무 가볍다 얘네들 약간 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줄리엣이 막 이제 로미오를 만나러 오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인생의 거친 돌길을 절대 배겨내지 못할 경쾌한 발걸음이로군.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들뜬 여름바람에 살랑거리는 거미줄 위를 걸어도 떨어지지 않는다지. 속세의 욕망도 가볍기 짝이 없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경박하기가 짝이 없어요. 사랑에 진짜. 빠지면 얼마나 경박해집니까? 네, 신부가 또 질투가 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더난 신부님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어른도 아니고 신부님인데 매번 사랑에 빠지는 그 로미오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저 자식, 죄송합니다. 저 자식은 또 사랑에 빠졌구나 하면서 또 죽겠다고 난리구나. 또 저 경망스러운 걸음걸이로 세상의 무거움 따위는 견디지 못할 저 경망스러운 걸음걸이로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영국 사람인 셰익스피어가 굳이 왜 이탈리아 베로나를 배경으로 썼냐라고 했을 때 이탈리아인들이 영국인들보단 좀 더 사랑에 금방 빠지고 그러니까 들끓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굳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 예전에 그 대학 후배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태리 여행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한번 타고 내렸는데 4명에게 구애를 받았어. 아 이태리, 네. 터키, 이집트, 네 정말 저는 그 청원 받을 때마다 결혼했으면 네. 5번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동양 여성에 대한 어떤 호감도 되게 높은데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어떤 남자랑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직선으로 여기까지 이제 오는데 오면서 한 동작으로 다 끝난대요. 오는데 그 옆에 화단이 있는데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꽃을 하나 따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미는데 이건 마치 무슨 노련한 발레리노의 그 어떤 그 하나의 춤사위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바로 오른손으로 꽃을 따서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미줄 위를 걸어도 떨어지지 않을 발걸음. 그들이 바로 로미오의 후예들입니다. 로미오의 후예들인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우리가 바로 희생과 질투의 눈을 먹는 본인 신부. 그러니까 그런 사랑 정말 그런 사랑이 생에 존재했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됩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작품 박사 씨와 이시안 씨와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 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데 사랑에 빠진 로미오와 줄리엣들의 이제 대사를 좀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이제 연극을 위한 대본으로서 희곡으로서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역시 대사에 어떤 그 중심이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 특히 이제 대사 이게 뭐 소고긴 합니다만 대사빨이라고 하는 대사가 정말 끝내주죠. 끝내주죠. 네. 진짜 대사만 보면은 무슨 14살이야. 진짜 사랑에 대해서 알 만큼 아네.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나가면서 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나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셰익스피어의 그 수려한 어떤 대사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문학적인 대사들 이렇게 운문과 사문이 섞여 있거든요. 문학적인 대사들도 너무나 이를테면 정말 심오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깊이 있고 아름답지만 이 산문 대사들이 이제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게 네. 이 신분이 낮은 뭐 하인이나 이런 계층들은 대화를 나눌 때 산문을 씁니다. 네. 그런데 정말 온갖 음담패설이 막 섞여 있고 정말 귀족들이 대화할 때는 운문인데 이들은 정말 너무나 이제 막 재담에다가 막 아주 재미있게 막 얘기를 끌어가요. 그 멜로디만 붙이면 바로 그냥 음악이 될 것처럼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아주 흥미롭죠. 근데 이 산문과 이 하인들이 하는 산문과 이 귀족이 하는 운문이 너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에 막 빵빵 터지면서 웃다가 이제 귀족들의 얘기를 나오면 되게 문학적인 시가 흐르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 번역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하인들의 말투는 이런 거예요. 그랬습죠. 저랬습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귀족들의 언어는 저 안에 나는 새들을 봐. 저들은 마치 중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귀족치고는 좀 경박한 느낌이. 경박해요. 책 자체가 경박하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걸 보고 있으면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요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도 다 준비해봤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말만 해. 좀 음담패설이나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구석이 있고 문학적인 시의 깊이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할 만한 또 구설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정말 능수능란하구나. 이 말을 이용하는 게 정말 능수능란하구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이니까 고전이지 당시는 완전 대중을 위한 대중문화였거든요. 이게. 그 뮤지컬 토미상을 받았던 뮤지컬 작품 중에요. Something Rotten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뮤지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가상 역사를 다루는데 그 시대 배경이 바로 셰익스피어 시대예요. 이 극작가와 극단 사람들이 나오는데 뭘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다 해버려서 그 셰익스피어가 그 당시에 당대 스타인 거예요. 셰익스피어 그렇죠. 작품만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셰익스피어 전용 극장에 막 몰려가고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누르는 걸작을 만들겠다 하면서 노래를 합시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뭐라고? 연극을 하다 말고 갑자기 노래를 한다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나? 하면서 뮤지컬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동시대에는 뭐 최고의 대중 스타였던 거죠. 그리고 대사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가장 유명한 대사가 그거잖아요. 오 로미오 그대는 왜 로미오인가요? 얼핏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로미오니까 로미오지인데 사실은 그 로미오 내가 사랑에 빠진 그 로미오가 왜 하필이면 그 원수가의 로미오인가요? 그렇죠. 이런 거를 축약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사랑의 히어로서 만들어낸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이게 대사의 어떤 그 운문적인 거, 시적인 것도 대단하고요. 또 산문적으로는 그 통찰이 있죠. 되게 재밌는 대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애인을 만나러 갈 때는 학교 갈 때 같이 기쁘고요. 애인과 헤어질 때는 학교 가는 아이들과 같이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뭔가 그 학교를 가는 뭐 이런 것들 지금과 생각해도 너무 이게 그 공감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편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당시 어떤 특수한 상황들을 빗댄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보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대사를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은유적으로 썼다는 거. 사실 우리가 이제 극작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 제일 안 좋은 형태의 이제 대사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로 다 설명하는 거. 그렇죠. 예. 근데 말로 설명을 안 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은유나 상징의 힘을 빌어서 일상의 대화처럼 나누게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은유와 상징으로 설명해 주는
아니, 이런 근데 대사들. 그게 너무 웃기기도 해요. 음. 이를테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인 막 이제 산문으로 막 이제 음담패를 하는 하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미오와 대화를 하는데 이 둘이 대화하는데 한 명은 운문으로 하고 한 명은 이제 산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줄리엣의 유머의 시중꾼. 그러니까 정말로 하인 중에 하인이죠. 이 하인인 그 피터가 로미오에게 혹시 글을 읽으시나요?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글을 읽을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로미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나의 불행에서 내 운명 정도는 읽어내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굳이 그렇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피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유 그런 건 책이 아니어도 알 수 있죠라고 얘기를. 그냥 바로 무시해버리잖아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아니 그냥 읽을 줄 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정말 이런 어떤 그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웅장하고 좀 깊이 있는 그 운문과 이런 정말 일상적인 얘기들을 섞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재미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약간 조롱의 의미를 좀 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참 이 셰익스피어의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든지 다 있다 이 작품 안에. 네. 그러니까 사실 그의 대중극들은 또 일반적인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그 귀족 가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보러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귀족들의 어떤 위선 하지만 그들의 사랑, 동경은 있죠. 저 귀족들의 삶에 대한 동경은 있지만 그 위선에 대한 어떤 조롱 이걸 또 빠지지 않고 이 서민 캐릭터들이 또 해주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통쾌함도 있지만 통쾌함만으로 작품을 본다는 건 또 너무 좀 삭막하니까 그러면서도 꿈꾸는 귀족적인 삶에 대한 동경은 또 담아놓고 다 담았습니다. 그렇죠. 다 담았어요. 정말. 전 이번에 대사 이거 보면서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하고 깜짝 놀란 게 작별은 이처럼 달콤한 슬픔이기에 날이 셀 때까지 안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 달콤한 슬픔이 스위스로인데 스위스로 우리나라 그룹이 이걸 보고 그 이름을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로. 네. 그래서 되게 지금까지도 대중문화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스위스로 친구들하고 친한데 셰익스피어를 읽었다는 얘기군요. 멤버 중에 누가 읽었을지를 생각해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거의 학력 높은 그룹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약간 이럴 정도로 진짜 아무도 안 읽는 책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정말로 이 문장은 계속 변주가 되어 왔구나 여태까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문장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줄리엣이 로미오와 사랑에 빠진 다음에 저 남자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몬터규가의 로미오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채 너무 일찍 만났고 알고 나니 너무 늦어버렸네. 이건 노래 가사 아닙니까? 정말 훌륭하죠. 그 대사를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서요. 어. 그 험프리 보가트가 주연을 맡은 그 캐릭터가 변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같이 밤을 보낸 여성이 이 남자를 찾아와요. 근데 연락이 안 되거든. 근데 마침내 이 남자가 탁 카페에 들어오니까 어젯밤엔 어디 있었나요? 탁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과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건가요? 그렇게 먼 미래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불교적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게 뭐 같은 의미로서 통용이 된 건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그 일종의 셰익스피어식 말장난.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많은 그 대사를 쓰는 작가들이 말하자면 빌려왔구나 하는 어떤 대목 같은 걸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너무 문학적으로 차는데요. 진짜 완전 철벽이네. 그래놓고 나서는 아주 멋진 척 쿨한 척하다가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그냥 그날 밤 바로 술 퍼먹고 울어요. 그게 이제 사랑의 어떤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셰익스피어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바로 그 대사들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철학적인 질문 자체를 또 접근해가는 그런 과정을 또 볼 수가 맞아요. 있죠. 그래서 이 대사를 보면 정말 약간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정말 이를테면 내 안에 흑 염룡이 뭐 날뛰고 있다 류의 어떤 굉장히 중립적인 대사와 굉장히 철학적인 대사들이 같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노련하다고 해야 되나 그 경계선 어디서 판가름하기 참 쉽지 않은. 맞아요. 네. 보세요. 사랑은 한숨을 내쉬어 생기는 연기 같아서 맑아지면 연인의 눈에 불꽃이 일고 흐려지면 연인의 눈물로 바다를 이루지. 이건 정말 너무 중이병 아닙니까? 그 중국 속담도 비슷한 거 있어요. 그
술은 바람과 같아서 꽃바디를 지나면 향이 나지만 오므리를 지나면 썩은 내가 난다 뭐 이런. 네. 근데 두 분이 사실 지금 약간 그 오글거리는 데서 배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쵸. 약간 여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이 문장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아주 이제 문학적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당신의 이름만 내 원수일 뿐이에요. 몬터교가 아니어도 당신은 그대로죠. 몬터교란 무엇인가요? 그건 손, 발, 팔, 얼굴, 신체의 어떤 부위도 아니에요. 아, 다른 이름이 되세요. 이름이란 무엇인가요? 장미는 이름이 바뀌어도 그 달콤한 향기는 변치 않으니 로미오 또한 로미오로 불리지 않아도 그 명칭이 없어도 그의 소중함은 그대로일 거예요. 로미오, 당신의 이름을 버리세요. 당신의 일부분이 될 수 없는 그 이름 대신에 나의 전부를 가지세요. 그만. 라고 얘기하는데 그만. 아니 이게 겨드랑이에서 날개 날 거. 그렇죠. 간지러운. 그렇죠. 결국 배틀이 손발이 이겼습니다. 막 오그라드는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은 네. 이제 그 대사 속에서 우리가 뭐 김춘수의 꽃 같은 시도 떠올려 볼 수 있고. 그럼요. 이게 이름과 정체성의 관계, 형식과 본질의 관계, 언어와 존재의 관계, 기표와 기의 관계 등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이 네. 역자 같은 경우가 역자 후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서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텍쥐베리의 네. 저 어린 왕자도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작품 하나가 정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 왜 셰익스피어가 작가들의 작가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작품을 이제 원작으로 했던 여러 편의 영화들이 네, 있어요. 사실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예전에 이제 올리비아 하세 버전에 영원한 줄리엣이죠. 네, 그렇죠. 사실은 로미오는 디카프리오가 하고 줄리엣은 맞아요. 전성기 때 올리비아 하세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클레어 데인즈가 아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제는 그 세대도 젊은 세대는 아니군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그 로미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그 석양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흰색 서치에다 블랙 수트를 딱 입고 그 디카프리오가 등장하는 장면은 같은 남자인데도 이야 하는 감탄 그 장면 하나로 이 영화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네. 그때가 디카프리오 외모 리즈 시절이잖아요. 전성기. 요새 안 보시더라고요. 디카프리오를 젊은 여성, 저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이제 보기 싫다고 그때 그 이미지를 깨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안 보시더라고. 네. 그러면서 참 많은 작품들의 영감을 주었었는데 앞서 이야기하신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작품들.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로미오와 줄리엣 북구북구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으로 했던 영화들 또 리메이크 또 영감을 받은 작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원작을 바탕으로 했던 영화도 좋고 그것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영화들도 괜찮고. 저는 역시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리메이크 버전이 있고 예전에 뮤지컬로 봤을 때, 뮤지컬 자체로 봤을 때 그 처음에 로미오 줄리엣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자체로 음악도 좋고 일단 그 음악이 번스타인이에요. 끝났죠 뭐. 그냥. 갱스터 간의 그런 거기서 싹트는 사랑 이야기 해가지고 우와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때 어렸을 땐 로미오와 줄리엣은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원작이 그거라고 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그 뮤지컬 실제 극장 가서 봤던 뮤지컬로 봤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제일 기억이 나요. 저도 사실은 그 1950년대 아마 만들어진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벌써 70년이 돼가는 작품이죠. 그 오리지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정말 물론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영화가 됐습니다만 그 음악이 이제 번스타인이고 심지어는 손더하임이 작사를 했어요. 스티븐 손더하임도 얼마 전에 타계했습니다만 뮤지컬계에서는 뭐 불세출의 작곡가인데 작곡을 번스타인이 하니까 그럼 저는 작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사를 했는데 그 노래들 지금 들어도 뭐 너무나 명곡이고 특히나 제가 그 돌아가신 정영일 영화 평론가가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했던 한 줄 평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춤이 웅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라고. 그 젊은이들이 왜 거기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막 그 거리에서 춤을 추는 장면들, 특히 이제 오프닝 씬의 그 10분이 넘어가는 오프닝 씬은 영화사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이제 기록이 되게 하는. 저도 그래서 그 영화가 기억이 남아요. 저는 슬프게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지고 한 영화들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신 너무 것도 불교적이야. 너무 열반만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나오세요 로미오라고 하는 웹툰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작품을 저는 떠올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좀 철학적입니다. 뭐냐면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다시 환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기억은 줄리엣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로미오는 없고. 그렇죠. 근데 줄리엣이 계속 환생합니다. 그들은. 근데 이 줄리엣이 자기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리셋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판을 깨고 잠깐만 죽여요? 이거 그 진짜 판을 깨고 다시 철학적이라면서요. 태어나는 거죠. 철학적이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폭력적인데요. 아, 그 환생과 빙의는 요즘은 웹툰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렇군요.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게임을 하듯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뭐 점수가 잘 안 나온다거나 뭐 하면 아 그럼 다 리셋해. 이러면 다시 해요. 해버리잖아요. 저도 아케이드 게임 이런 거 하다가 이번 판 망했어. 그리고 그냥 죽고 다음 판 다시 가고 그렇죠. 막 이러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이를테면 인생조차도 이 삶조차도 뭐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면서 다음 생이 있나요, 근데? 다음 생은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또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곳이 유일무이하고 이 삶이 오직 이번 한 번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이 게임 세대라는 것 저도 이제 표피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는 이 신조어들이 어디서 등장을 했을까? 지금 이제 박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게임을 리셋하듯이 다음 생이 있을 것처럼 그 이야기하지만 다음 생이 있을까요? 아니 일단 다음 생에 있냐 없냐를 떠나서요. 이 생에 나라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다음 생도 망하지 말란 법이 있나요? 나라를 구하고 싶은데 나라가 너무 평화로워서 도탄에 빠진 나라를 남이 장군의 시였나요? 백두산 성마도진이요 두만강 수음마무라 남아 22평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군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떤 무슨 일이야? 사람은 나라가 도탄에 빠지지 않아서 그 도탄을 일단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빌런들이 좀 있어야 돼. 저도 반사적으로 이게 중학교 때 배운 시인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애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백두산 두만강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을 거라고. 근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리어 왕, 오셀로, 맥베스, 햄릿이 들어가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4대 비극 근처에도 끼지 못합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충분히 비극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작품의 엔딩인데 왜 많은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4대 비극에 넣어주지 않는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유가 있겠죠. 평론가들의 이유는 아마 이시안 씨가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정말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스토리만 들으면 너무 비극이잖아요. 스토리만 들으면 비극인데 이 극 자체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하인들이 나와서 계속 이 티카티카를 하면서 막 제담을 주고받고 막 어떤 뭐 음담패설을 하고 약간 이런 장면들이 되게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뒤는 비극적인데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전형적인 희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비극에 넣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리어 왕이나 오셀로, 맥베스 이런 햄릿 같은 작품들은 시작부터 비극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은 일단 이 비극치고는 너무 앞에가 달달하다, 사랑 이야기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평론가들의 평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란 것이 자신의 성격상의 결함이나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들이 비극의 그 어떤 조건이다. 이거는 이 둘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 가문이라든가 환경, 운명 때문에 벌어진 거라 이건 비극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 햄릿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우유부단하잖아요. 계속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 그러니까. 고민하죠. 오델로 같은 경우에는 질투심이 좀 심하고 리어 왕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막내딸을 그렇죠. 내치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맥베스는 탐욕이 좀 심하고 그래서 자기의 성격상의 결함에서 일어난 일이 그것이 비극이다. 자기 안에서의 어떤 욕망과 어떤 결핍, 결함을 통해서 이제 상황이 비극으로 가는 것. 자기가 불러일으킨 것이어야 되는데 이 둘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비극을 안 들어간다라는 게 평론가들의 좀 공식적인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까 리어 왕 봤던 기억도 나네요.
이순재 선생님께서 그 긴 대사를 다 외우셔가지고 세상에 엄청나더군요. 엄청날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배우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완전히 엄청나진 않았어요. 조금 엄청나게 보고 왔던. 그래서 더 빛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네요. 이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하는 비극의 정의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비극이라고 보지 않는다. 나의 결핍, 나의 욕망, 나의 정제되지 않은 어떤 마음에 의해서 나 스스로를 이제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슬픈 비극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바로잡지 못한 채 눈이 멀어 결국은 이제 파국을 향해 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 셰익스피어가 정의하는 비극이다. 철학적인데요. 야, 전 정말 테디한테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백두산 두만강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정리를 딱 해내는 걸 보면 제가 백두산 얘기를 했다고요? 엉뚱한 데 갔다가도 항상 돌아오기는 제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제가 두만강을 불렀다고요? 이 자리에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편집된 겁니다. 편집 안 되게 해야죠.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영화화된 또 리메이크된 작품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책을 꼭 원본으로서 여기서 원본은 영어 원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책을 통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지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럽스타그램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업 멘트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정말 많은 멘트를 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약간 변형해서. 너의 이름은 왜 혜원이니?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리고 안 된다는 거. 원전을 읽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야, 그거 몇 페이지 몇 줄에 나오는 거잖아. 아니죠. 원전을 읽으면 이 친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네라고 하면서 똑똑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말하자면 핑퐁을 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토록 유치한 거니까요. 정말 연애전을 떠나길 너무 잘했습니다. 닭이 되기 전에 떠나길 너무 잘했습니다. 자, 성불에 이르신 우리 박사 씨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본이 색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 오래된 작품에서 새로움을 한번 찾아보시죠. 가공된 그 무수히 많은 리메이크작들을 보다가 원본을 봤을 때 그 순정을 만난 듯한 그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네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원작을 읽어볼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과는 이제 작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분단 시대를 그린 최인훈 작가의 광장. 아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reeway.